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시간 유민양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양입니다. 지금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어서인지 비가 와도 그리 쌀쌀하지 않은 날씨인데요. 또 다행히 비는 곧 멈춘다고 하니까요.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좋은 날씨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4월 29일 목요일 유민양의 경제 돋보기도 희망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돋보기에서는 건설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이 최근 몇 년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가요. 최근 국내 주택시장의 붐으로 인해서 잠깐 봄날을 맞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 봄이 짧게 지나갈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설업계에 새 바람이 불고 있는 것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사업만으로는 장기적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 겁니다. 이런 현상을 대표적으로 소개해주는 두 가지 사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아시아나 항공을 자회사로 둔 금호산업이 시장에 나온 상황이죠. 투자업계의 이목이 호반건설에 쏠린 상황입니다. 유력 인수 후보인 호반건설 어제 단독 입찰을 써냈는데요. 이 호반건설은 주택사업이라는 한 우물만 팠던 건설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호산업을 인수하게 된다면 국내 최초로 항공사까지 자회사로 운영하게 되는 건설사가 됩니다.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지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인수 가격이 1조 원이어도 자금 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공격적인 가격을 적어낸다면 결과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면세점 업계에도 건설사들이 뛰어들었는데요.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은 애초 유통업계의 내부 전쟁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이 면세점 입찰에 현대산업개발과 유진기업 등 건설사들이 합세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부지에 면세점을 설립하기로 하고 호텔 신라와 손을 잡아서 합작법인을 만들겠다는 심산입니다. 합작법인 이름은 HDC 신라면세점으로 아이파크몰 4개 층에 최소 12,000제곱미터 이상 매장을 확보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면세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유진기업 역시도 건설업계에 속해 있는 회사인데요. 레미콘 전문 회사입니다. 이 유진기업도 면세점 입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여의도 MBC 부지에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면세점을 세우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모처럼 봄바람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건설사들은 여유를 만끽하기보다는 언제 불어닥칠지 모를 한파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처럼 불고 있는 분양 열풍이 언제 식을지 모르는 데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구조 변화 탓에 국내 주택시장은 포화 상태에 임박했다는 게 공통된 전망입니다. 건설업계의 또 다른 축인 해외 시장의 경우 저유가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이 많아서 해외 시장에만 올인하기는 또 힘든 구조입니다. 업체들이 그래서 항공사와 면세점 등 전혀 다른 분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회사들의 진출 분야는 이 밖에도 다양합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공중 목욕탕과 스포츠 서비스업을 신규 사업으로 정관에 추가했습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 26일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합 쇼핑몰도 짓고 있어서 향후 골프장 관련 리조트 개발이나 쇼핑몰 내부 스파 시설 개발 염두에 두고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호텔 사업에 진출한 건설사도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작년 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부근에 319개 객실 규모의 글래드 호텔을 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건데요. 강남과 마포, 을지로에도 같은 브랜드의 호텔을 더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건설사들은 한결같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훈풍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지금의 분위기가 길어도 올해, 특히 상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본다며
건설사들이 6월 전에 밀어내기 분양을 하려는 것도 이 열기가 식기 전에 서둘러 물량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도 현재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가 올 1분기 해외에서 거둔 수주액은 132억 7,859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나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공사 건수도 165건에서 146건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국제유가가 1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중동 지역 국가들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반기에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기는 하지만 일본 등 경쟁국들이 공격적인 수주 행태를 보이는 데다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가 많아서 과거와 같은 해외 수주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시공시장이 축소될 것에 대비해서 건설사들이 주택 외의 다른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건설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떠나 찾아 나서는 것, 우리 투자자분들께도 많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에서 건설사들의 동향 알아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세이프가드라는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때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 조항이 모델이 돼서 이제는 국제 규범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이프가드의 유형으로는 수입 물품의 수량 제한, 그리고 관세율 조정, 국내 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 등의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 물품을 조금 받아들이지 않는 세이프가드, WTO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 세이프가드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 요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합니다. 과한 정책은 되지 않는다는 말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도 WTO는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이프가드는 국제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와 터키 간에 세이프가드 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가 우리나라 휴대전화에 세이프가드를 발송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에 대해서인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브랜드의 휴대전화 대터키 수출은 연간 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 터키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삼성전자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7%대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터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지 업체인 베스텔사의 제소로 수입 휴대전화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업계는 WTO 협정상 이번 조치는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은 스마트폰이지만 제소자인 터키의 베스텔사는 지난해 8월 이후에야 스마트폰 생산을 개시했고 조사 기간인 2009년에서 2013년 중에 터키의 생산자는 피처폰만 소량 생산했기 때문에 동종 상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또 조사 기간 5년간 수입 휴대전화의 연평균 성장률은 2.7%에 불과해서 수입 증가 급등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터키의 휴대전화 세이프가드에 맞서서 중국과 베트남, 유럽연합 등과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 터키의 휴대전화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관련국이 터키를 상대로 공동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도 한편으로 끌어들였는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터키 수출용 휴대폰 생산 기지는 중국과 베트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또 외교부는 자국의 수출 산업을 지원 중인 중국에도 수입 장벽 제거 작업에 공조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 간부가 지난달 초 양국을 방문했고 중국 상무부는 이달 초 서울에서 한국 측에 먼저 추가 협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중국은 지난달 중순 세이프가드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서를 내놨고요. 베트남도 지난달 말 터키와 별도 양자 협의를 갖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도 공동 대응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하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터키 정부의 세이프가드 정부조사 발표는 올해 9월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 그리고 수입 규제 대책반 터키 추가 파견 등을 통해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EU와 중국, 베트남, 미국 등 제3국과의 긴밀한 공조 대응 체제를 유지해서 터키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세이프가드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휴대폰 업계의 수출에 타격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상황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경제학 신간에 이어서 오늘은 다양한 분야의 재미있는 책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재미있는 책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책, 바로 빅피처를 비롯해서 출간하는 소설마다 독자들을 열광하게 만든 작가, 더글라스 케네디의 첫 산문집 빅 퀘스천입니다. 이 책은 작가가 살아오는 동안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들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삶이란 필연적으로 위기와 동행할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 비극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더글라스 케네디의 소설 페닛이라면 많은 소설들이 정말 비극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으로 주인공을 몰아넣는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드러난 산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문집에서는 보다 나은 삶을 찾기 위한 7가지 빅 퀘스천을 던지고요. 나름의 해답도 제시합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들어졌는지를 캐묻습니다. 답도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 각자에게 주어진 삶은 대부분 본인이 초래한 것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사실 훈계조로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책이 흥미진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이 작가의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작가 자신의 삶, 그리고 가족들의 삶, 어린 시절, 아들의 이야기 등 피부에 닿는 진솔한 이야기들로 채워져서 공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작가 자신의 이야기뿐 아니라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 또 우울증으로 자살한 자신의 스승의 이야기,
스캔들로 자신의 재능을 썩히는 동료 작가 이야기 등 여러 실존 인물들의 삶이 책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종교와 죽음, 결혼, 예술, 문학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질문과 해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문학작품이죠. 셰익스피어나 도스토옙스키, 밀러 등의 문학작품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흥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 작가의 소설 속에서도 많이 드러난 내용이기 때문에 작가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간 읽었던 소설과 작가의 실제 경험이 어떻게 겹쳐졌는지, 소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찾아 읽으시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디퀘스천 작가의 저 산문집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책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루과이의 전 대통령 호세 무히카를 말하는데요. 28년 된 자동차를 끌며 월급의 90%를 기부하는 대통령, 노숙자에게 대통령궁을 내주는 대통령,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이 호세 무히카에 관한 수식어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대통령상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라는 이 책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최초의 평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그가 국민의 신망을 받는 대통령이 되기까지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걸어온 그의 삶과 정치, 그리고 인생 철학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검소하고 친근한 카리스마로 전 세계에 새로운 대통령상을 보여준 호세 무히카. 2015년 3월 바로 지난달이죠. 65%라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퇴임했습니다. 그는 우루과이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검소한 삶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무히카는 이 책에서 자신의 삶과 철학을 거침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희망, 소비지상주의에 대한 비판, 인류의 공존 공연 등을 위한 제언 등은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와 국민들이 귀담아 들으면 좋을 잠언들로 가득합니다. 이웃들에게 대통령이 아니라 페페 할아버지라고 불리며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울고 웃었던 우루과이 대통령 무히카. 지금은 임기를 마치고 상원의원직만 유지하며 허름한 농가에서 강아지와 또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행복한 대통령이었던 그가 들려주는 인생과 정치,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사회, 특히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절망으로 가득한 바로 지금의 우리 사회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책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 책 하나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역사 관련 책입니다. 조선의 중인들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중인이라는 계급은 양반과 평민 사이에 있는 중간 계급이었죠. 사대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면서 평민이나 천민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계급이었습니다. 비록 왕실과 사대부의 양반을 보좌하거나 나라의 한직을 채우는 인물들로 취급받았지만 그들의 일과 예술에 대한 열정은 실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책 조선의 중인들은 저자 허경진 교수가 조선 후기 위학문학을 연구하면서 수집한 수많은 중인 관련 기록과 문헌을 토대로 조선의 문예부흥과 군대화를 주도한 중인의 이야기들을 담은 책입니다. 중인들이 모여 만든 문학동인 송석원 시사는 조선 후기 서민 문학을 이끌었고요. 역관 시인 홍세태와 달마도를 그린 김명국은 일본의 한 발 빠른 한류 열풍을 일으킨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인의 전방위 재능과 비범함은 예술 분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인은 열린 사고로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소개하는 문화 메신저의 역할도 했고요. 과학적 사고로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을 온몸으로 실천한 신지식인의 역할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성리학의 탁상공론에 빠져 정쟁만을 일삼던 사대부들, 실천적 지식으로 무장해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인계층을 경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몇몇 왕과 사대부는 중인들의 재능과 실천적 사고를 높게 평가하면서 측근에 두고 교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인과 친분이 두터웠던 연암 박지원, 추사 김정희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왕중에서는 정조가 서울 출신 중인들을 등용하며 그들과 함께 신학문을 연구해서 문예부흥에 초석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대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 조선 후기, 경계인들인 중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문화와 과학 그리고 지식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컬처 앤 이코노미 3가지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실적이 발표된 기아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차 1분기 실적, 연결 기준 판매량의 감소와 러시아 루블화 약세 영향이 지속되면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 감소한 11조 1,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나 감소한 5,1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6%가 기록됐는데요. 루블화 약세에 대한 우려로 낮아진 시장 기대치, 그것보다는 조금 상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소와 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러시아 루블화가 달러당 50루블까지 조금 절상됐고요. 기아차의 현지 통화 기준 ASP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초 전망보다는 러시아 루블화의 약세 영향은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비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역시 카니발과 소렌토 등의 판매 강세가 지속되며 판매 믹스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의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 각각 5%, 6%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닥은 지나왔다는 평가를 받는 기아차, 오늘 주식 한마디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시는 한민복 시인의 봄꽃이라는 시입니다. 한민복 시인, 정말 읽기 쉬운 시들로 독자들에게 참 인기가 많은 시인인데요. 한민복 시인에게 특이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96년 놀러 갔던 만이산이 너무 좋아서 우연히 갔던 그곳에 폐가를 빌려 정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이산에 머물면서 좋은 시들을 또 많이 펴내는데요. 김수영 문학상, 윤동주상 등의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민복 시인이 만이산에서 본 봄의 풍경, 함께 들어보시죠. 봄꽃, 한민복. 꽃에게로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찔려 삐거나 부은 마음 금세 환해지고 선해지니 봄엔 아무 꽃임이라도 맞고 볼 일.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런 꽃이 좋아요. 저는 이런 꽃이 좋아요. 이렇게 의견이 참 다양하지만 시인은 봄엔 아무 꽃임이라도 맞고 볼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취향은 있겠지만 어떤 꽃도 예쁘지 않은 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봄날, 예쁜 꽃임 맞으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 오늘 경제 돋보기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4월 29일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으시죠? 바로 4.29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꼭 잊지 마시고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민양의 경제 돋보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